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경제 위기의 측면. 2. 진짜 미국의 음모. 3. 달콤한 복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 위기에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으며 미 의회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을 마쳤었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복원을 외쳐왔던 극간의 바이든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미국 우선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여러 나라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여 뒤통수를 크게 맞으며 미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봤을 때 법안을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간 한국의 도움을 받아왔던 미국 조지아주 정부에서 한국 편을 들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크게 당황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혼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때문인데요. 미국 말만 믿고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던 현대자동차로서는 크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 가능한 전기차가 없는 현대자동차이기에 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위기 상황에 미국 조지아주 역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에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매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조지아주의 공장 건립 등 투자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인데 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죠. 다급해진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자동차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가 받게 될 불이익과 관련하여 미국 조지아주의 정치인들이 연이어 해당 법의 개정 및 변경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비롯해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하원의원 등이 당파를 초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대변인은 현대차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대화 중이라며 조지아주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연방 차원에서 법을 변경해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조지아주 자동차 업체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 연방의회와 논의 중이라며 조지아주의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규제 차원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지아주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버디 카터 하원 의원 역시 현대자동차의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맹비난하며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며 앤드류 아이제나워 대변인, 우리는 조지아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 조정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조지아주 투자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로 무엇도 확신할 수 없게 됐으며 공장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현지 매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가까운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법 시행을 18개월에서 24개월간 유예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2025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전기차가 생산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대변하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권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조지아주는 한 한국 기업의 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 자동차 기업인 기아자동차와의 인연인데요. 2006년 3월 기아자동차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아 자동차의 결정에 기뻐하며 마을 교회에 모여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여, 기아 자동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그맣고 가난한 마을이었던 웨스트포인트이게 기아 자동차의 투자 결정은 그만큼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남부 애틀랜타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구 3,300명 정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원래는 섬유산업이 융성한 마을이었는데 여러 신흥국의 등장으로 미국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들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몇몇 토박이들만 남아 명맥만 겨우 유지해가고 있었죠. 당시 마을의 빈곤율은 20%대로 미국 평균보다 높았고 소득 수준은 3만 불 조금 넘을 정도의 하위권 도시였습니다. 그런 웨스트포인트에 기아 자동차가 진출하여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10억 불, 한화로 약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은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직접 고용인원만 2,500명에 협력업체 고용인원은 7,500명에 달했으며 연계되는 사업으로 인근 쇼핑, 식당, 숙박 등 총 2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기아 자동차의 조지아주 진출 소식이 전 세계인의 큰 관심을 끌 정도는 아니었으나 2년 뒤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야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위기에 놓이고 만 것이죠. 실업률이 높아져 일자리 찾기가 하늘 별따기였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GM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조지아주에서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 자동차 공장이 2009년 완공 예정으로 대규모의 신규 인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 퍼지며 지원자가 폭발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모집 인원은 2,500명이었으나 지원 미국인 수는 자그마치 4만 3천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들던 다른 도시의 사람들까지 몰려 지원을 했던 것이죠. 당시 엄청난 지원자 수의 라타임즈, 뉴욕타임즈, 영국의 BBC까지 와서 취재해 갈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의 설립으로 12.3%에 달했던 웨스트포인트의 실업률은 3%대까지 떨어졌으며 새로운 사업체만 20개 넘게 생겼고 식당 및 호텔 등의 매출이 2배 넘게 오르며 마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기아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아차가 들어온 뒤 모든 것이 안정됐다며 기아차가 우리 지역에 공장 부지를 선정한 것이 너무 고맙다는 등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은 가동 첫 해인 2009년 1만 5천 대를 생산했으며 2013년 누적 생산 100만 대, 2019년 누적 생산 300만 대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생산력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2013년에는 기아 자동차와 미국 직원들의 협동을 통해 3년 연속 최우수 생산성 공장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높은 생산성을 인정받으며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공장 설립 전에는 미국 내 판매량이 20, 30만 대에 그쳤으나 미국 공장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연평균 55만 대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 및 여러 이익을 가져다준 기아 자동차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2개의 도로를 새로 깔아주고 기아 자동차의 이름을 따 기아 블러바로비의 VD와 기아 파크 APKWI라는 주민들은 기아 자동차를 신의 선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기아차를 애용했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금호의 포드차 안 탑니다. 일본 도요타도 여기서는 힘 못 쓰죠. 조지아주 대표 자동차 브랜드는 단연 기아차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 차 안 타면 안 되죠. 와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한국에 큰 도움을 받았던 조지아주에게 이번 현대자동차의 위기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반응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올해 연말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힘들다며 미국이 제시할 세부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21세기 경영 환경 속에서 영원한 우방국도 영원한 적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지혜로운 방안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며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촉발한 달러화 강세로 연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재함을 자랑하던 한국 경제마저 역대급 변동성을 자랑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주변국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무역 적자인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경우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의 가치가 수직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5%가 떨어지는 등 197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올해 안으로 자국 부채 규모가 1900억 파운드, 우리 돈 290조를 넘기면서 재정 불안이 촉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국이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망이 유럽의 금융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외환전략실은 물론 UBS 은행의 수석 경제분석가인 폴 도너번 역시 영국 경제의 사면초가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파운드화 가치가 추락한다면 2023년엔 영국이 IMF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영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감세안을 철폐하여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흥국 위주로 IMF에게 빌려간 자금이 900조 원을 넘으면서 IMF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가 나오는 만큼 IMF 측에선 구제 금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76년 경제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제도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신흥국들의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도는 강달러 장세에서 외환보유고를 가장 급격히 소진한 국가이며 이렇게 가다간 5개월 내로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 지난 90년대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험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의 금리는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내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중국에선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는 폭락 중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 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며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부동산 관련한 부실 채권이 무려 3,07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3,075조 원의 부동산 부채 수준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채는 오직 부동산 관련한 부채이며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각기 부처에서 감추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부채들은 이경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미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1경 9,400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2경 3,000조 원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면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이 성장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다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 반도체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과 습득은 물론이고 자본력을 위주로 한 치킨게임을 통해 경쟁자를 따돌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좋은 품질의 반도체를 본전이나 적자에 팔면서 경쟁업체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파산하게 만들어 남아있는 시장을 혼자 독식하는 것인데요. 이는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력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엘피다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작정 기술 투자와 저가형 반도체 양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후수 생겨나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140조 원이라는 지원금을 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중국 통계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폐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폐업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4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 현재 폐업 신고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3,5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주도한 반도체 골기 치킨 게임은 혹상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긴밀히 연관된 칭화윤희 그룹도 파산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에 나섰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에스믹마저 최악의 기술적 성과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국 위주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 동맹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 인플레이션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은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던 14 반도체 동맹과 회담을 파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마찰이 생기자 중국에서는 즉각 한국을 향해 반도체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반도체 특별위원장인 양양자 의원을 찾아 한국의 칩사 동맹 가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 중국과 함께 협력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화를 언급하며 지금은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마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의 이번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근 분위기는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를 해오고 있고 4대 배치로 비롯한 한한령은 아직도 유지되어 중국 내 한국 문화 생태계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많은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빈자리를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 채우면서 사실 4대 배치와 한한령은 핑계이고 중국 자국 기업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나왔고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인 극저외선 노광 장비 EUV는 네덜란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광원 기술의 핵심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가 근거가 있는 조치이며 효과가 확실한 것인데요. 반면 중국은 이런 원천 기술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에스믹은 최근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에스믹의 이런 발표에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7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로는 7나노급은커녕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생산도 어렵다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현재 주력 반도체 공정은 28나노이며 이는 한국이 2000년대 초중반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생산 능력은 없지만 최근 반도체 설계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배경엔 대만의 TSMC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 에스믹에서 크게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로부터 아이폰 관련 부품과 조립을 맡고 있는 대만 기업인 폭스콘은 얼마 전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한 칭화윤희 반도체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조 1,500억 원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는데요. 중국 측 관계자들은 대만 폭스콘의 1조 원이 넘는 투자로 중국의 칭화윤희가 생명주를 연장했다는 소식을 내놓을 정도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던 대만과 중국은 사실 누구보다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만 반도체의 아이콘인 TSMC마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공격적인 중국 투자를 결정해 국제사회는 대만의 결정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물론 대만 측은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대만을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정작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대규모로 중국에 투자하는 등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대만 TSMC는 중국의 4조 원가량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의 전자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발을 뺀 것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중국 역시 한국보단 대만의 반도체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식적으로 합병한다면 대만에 지출한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에 지출한 것은 한국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나중에 중국의 경쟁자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반도체보단 미래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대만의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흡수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 무리하게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다가 투자금이 바닥나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꿈꾸는 해양굴기가 점차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노를 진수함으로써 중국의 항모전단이 총 3대가 되어 아시아에서 견줄 수 없는 해군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영방송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해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 해군이 중국에 있어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3대나 되는 항공모함을 완성한 중국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듯이죠.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형항모 계획이 판을 뒤집어 놓을 조커가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이전 내최된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에서 KF-21 보라매의 함재기 모형이 공개되며 대한민국이 중형항모 건조를 계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경항모 계획안을 폐기하고 KF-21을 함재기로 하는 7만 톤급 중형항모를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민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항모 계획과 KF-21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에 지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공영방송사인 CCTV는 방위산업전 개막일인 9월 21일에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KF-21의 상세 성능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영 언론 매체인 중화망에서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처럼 자국 안보에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보했습니다. 국영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제노를 넘어서려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했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을 두고 중형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이다.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국 중형항모 계획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중국이 한국형 중형항모 계획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공개된 한국형 중형항모의 재원과 함재기의 성능에 중국에서 이제 막 진수를 마친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호와 대등하거나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진수된 8만 톤급 항공모함 푸젠호는 전자폴트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으로 J-15와 현재 스텔스기로 개발 중인 J-35가 함재기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라오닝호 산둥호에 이어 완성된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국군의 우리 영해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약 260건으로 전년에 비해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조차 우리 해경과 군함이 발견한 것만 통계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4번 함으로 건조될 항공모함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나며 앞으로도 우리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이 해군 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항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호를 인도 해군에 취역시켰습니다. 이로써 인도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 2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모도 건조에 들어가 총 3척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헬기 항모로 건조되었던 이즈모함의 갑판을 개조하여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소양항모를 만들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약 80년 만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동급함인 카가함 역시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진행 중으로 곧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2척이 되어 아시아에서 둘째가는 해상공군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함재기의 신뢰할 수 없는 성능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아시아 제1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일 양협 국가들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바다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 순동이 쥐어들지 모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었기에 우리 군은 한국항항 사업을 계획해왔었고 KF-21이라는 결출한 전투기가 등장하며 항모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중형항모를 도입하게 된다면 3척 정도를 건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중형항모 한 척마다 약 20대의 5세대 함재기가 탑재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조차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해상 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중국과 일본 역시 예측하고 있기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기술이 기하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할 당시 러시아는 전 세계로 소련제 무기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빚더미에 오른 러시아의 경제 상황으로는 소련제 첨단 무기들의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팔아넘긴 무기 중에는 무려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 이 2척의 러시아 항공모함이 단돈 71억 원에 우리나라로 팔려오게 됐었습니다.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은 키예프 항공모함으로 당시 소련의 주력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소속되어 미국의 태평양함대와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키예프급 항공모함은 45,000톤급에 불과해 10만 톤에 달하던 미국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당시 미군은 이 민스크함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스크함에는 함포 선문과 대공대함, 대잠 미사일 60발이 탑재되어 있어 함 자체에서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을 전적으로 호위함에 의존하는 미국 항공모함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의 설계를 지니고 있었던 건데요. 이는 미국에 비해 부족한 러시아 해군 전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키예프급 항공모함 한 척당 유지비가 연간 2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단돈 37억, 34억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팔리게 된 항공모함들은 한국으로 옮겨져 해체 후 역설계를 통해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추출할 계획이었는데요. 노보로시스크함은 예정대로 해체되어 우리 기술자들이 낱낱이 분석하는 게 가능했지만 민스크함은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사이가 틀어져 항공모함 기술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에 중국은 매물로 나온 중고 항공모함을 뜯어보고 기술을 얻어내려 했었으나 때문에 한국이 해체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던 민스크함을 중국에서 구입해 간 거죠. 이후 중국은 소련 해체 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 중이었으나 해체 후 건조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쿠츠네 초프급 이번 항공모함을 단돈 250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유령 회사를 통해 항공모함을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고 속인 덕분에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미완성된 항공모함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야오닝이었습니다.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민스크함을 분해하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아준 덕분에 중국 항공모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크함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첨단 무기들은 폐기에 있어서도 국가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동부 해안에서 대만과 일본 함정이 10시간을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대만 화례항에서 남동쪽으로 111km 떨어진 곳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대만 대학의 신아이에노에 일본 수시선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대만 해군도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했고 일본도 수시선을 추가 투입했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10시간을 이어지다가 다음날 오후 9시에 해산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듬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한입 먹겠다고 기어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 진행된 한미합동 해상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뻔뻔하게 전범기를 달고 참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양역, 위협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에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군 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항보전단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KF-21 보람에도 실전 배치까지 최소 4년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본 역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력을 증강하여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만 있습니다.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굳건한 방비를 갖추고 하루빨리 아시아를 호령하게 될 강군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